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그리고 교수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대한결의 코흡기학회 라이브인데요. 오늘은 고대 구로병원 호흡알레르기내과의 오지연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1시간 동안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폐렴과 독감, 백신 주사 맞아야 하나? 이거에 대한 주제로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래도 요새 좀 시국이다 보니까 네. 뭐 코로나19 백신하고 또 관련지어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호흡기 감염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두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폐렴과 독감이 위험할 수 있는데 예전보다 독감이랑 폐렴 접종률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또 여러 가지 또 궁금한 것들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고 싶어서 그런 내용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강의 들으시다가 혹시 호흡기 관련돼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 교수님과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남주님 안녕하세요. 김짤분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희 이제 강의 시작을 해볼까요? 네. 제가 먼저 폐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독감에 대해서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환자분들 보시면서 환자분들과 또 보호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폐렴은요, 그 미생물 감염으로 인해서 폐에 발생한 염증입니다. 미생물 중에서는 뭐 세균, 바이러스, 진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흔한 게 세균입니다. 세균이 우리 몸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막 증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그 균과 싸우기 위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 몸에서 폐렴에 대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폐렴군 세균은요, 우리 몸의 무증상으로도 이제 비인두에 상재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증상이 없이 균이 적은 경우에는 그냥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뭐 자다 보면요, 미세하게나마 기도로 이런 흡입물들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균들이 넘어가고요. 이게 면역이 약해지거나 면역체가 깨지거나 그러면 그 균들이 많이 자라요. 그러면서 이제 폐렴이 생기는 게 가장 흔하고요. 드물게는 이제 혈액을 통해 생기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뭐 요로 감염이나 이런 감염증이 생기고 그게 이제 너무 심해지면 피를 타고 돌고요. 그러면서 이제 폐에 염증이 박히는 경우에 생길 수도 있고요. 늑막은 폐랑 이제 그 갈비뼈 사이 공간이고 종격동은 폐와 심장 사이 공간인데 그쪽에 이제 염증이 있으면 폐와 접해있기 때문에 염증이 전파가 되면서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흔한 거는 어쨌든 비말을 통해서 몸에 이제 비인두에 그 균이 들어오고 그 균이 기도로 넘어가고 그게 면역이 약해질 때 많이 자라면서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균이 들어왔을 때 어떤 경우에 폐렴이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몸에는 균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단계에서 방어작용을 하게 되는데 일단 코에서는 이제 코털에 의해서 제거를 하고요. 입이나 이제 이런 데서는 구역반사나 기침기전을 통해서 균이 들어오면 내보낼 수 있도록 하고 기관지에서는 또 기관지까지 혹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브랜칭이 많거든요, 기관지에. 그래서 네. 안쪽으로 이제 깊숙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작용을 해주고요. 기관지에 또 섬모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또 제거 작용을 해주기도 하고 정상 상재균이 있어서 그 균으로 인해서 세균이 작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여러 가지 단계에서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균이 폐포까지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폐포에 대식세포라는 세포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세균을 삼키거나 죽이는 세포인데 그게 이제 나와서 세균을 죽이고요. 그래도 이제 세균이 더 많이 자란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염증 세포들을 막 모아요. 그러면서 염증 세포에 뭐 사이토카인 같은 것들을 내고 이러면 그 부산물로 이제 열이 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네. 객담이 생기게 되고 그걸 해결하려고 또 기침이 생기기 때문에 그럼 우리 몸의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폐렴의 임상 증상이 유발되게 됩니다. 그러면 폐렴은 얼마나 위험한 병일까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을 보면은 1위가 암이고 2위가 심장질환이고 3위가 폐렴입니다. 이 보라색이 폐렴인데요.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폐렴이 그렇게 흔한 사망 원인은 아니었어요. 근데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폐렴이 이제 점점 늘고 나이가 들면 이제 면역이 약해지고 폐렴이 더 취약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사망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폐렴 사망률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임상에서 보기에는 뭐 암 환자나 기저질환 같은 경우에도 뭐 암이 완전히 퍼져서 사망하시거나 그러시기보다는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흔한 게 폐렴이기 때문에 사망하시는 원인 중에 폐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예. 그렇군요. 약간 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네요. 네, 그래도 이제 노인분들은요, 주변에 이제 폐렴으로 돌아가셨다는 분들을 워낙 많이 얘기를 들으시고 하셨는지, 이제 보호자분들이나 환자분들이 폐렴으로 입원하시게 되면, 아, 조금 위험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는 또 인지를 하고는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근데 다행히 폐렴은 치료약이 있습니다. 그 균을 죽이는 항생제를 쓰면 되는데요. 이제 그 균이 뭔지를 알려고 하면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에서 균을 이제 봤던 연구들을 모은 건데, 균이 이제 검사를 하는데 한 3에서 5일 정도라는 시간이 걸리고요. 균 검사를 한 거 중에 한 40% 정도에서만 균이 검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균을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항생제를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같이 이렇게 어떤 균이 가장 흔한지를 알아야지 그거에 이제 대응해서 경험적으로 항생제를 보통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균이 나왔던 검체들을 봤더니요, 가장 흔한 게 한 40% 넘게 차지하는 게 폐렴구균이라는 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생제를 쓸 때는 보통 폐렴구균에 대해 항균력이 있는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폐렴구균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폐렴의 가장 흔한 원인 균주예요. 그래서 폐렴구균에 대한 듣는 항생제는 베타락탐 항생제나 마크롤라이드, 퀴놀론 같은 항생제가 있는데, 이 마크롤라이드, 에리스로마이신, 아지스로마이신이라는 이런 항생제는 우리나라에는 특징적으로 좀 내성이 많아요. 한 80% 정도 내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 약을 한 가지만 사용해도 폐렴을 들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약을 한 가지만 사용해서는 폐렴을 듣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을 쓴다거나 이렇게 베타락탐에 마크롤라이드 같이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항생제를 보통 쓰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폐렴에 걸렸을 때 받는 항생제나 주사로 맞으시는 항생제들은 대부분 이런 우리나라의 흔한 원인 균주나 내성 패턴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경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항생제들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김짤부님이 그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하시다가 네. 폐렴이 걸리실 수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병원은 사실 깨끗한 공간인데 왜 폐렴이 생기시는지 좀 궁금증이 생기셨나 봐요. 일단은 그 폐렴은요, 지역사회 획득 폐렴이랑 병원 획득 폐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일단 폐렴으로 입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역사회에서 걸려서 입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역사회에서 유행하는 균들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우리 몸 안에도 그런 균들이 있고 그게 이제 면역 약해지면 생긴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입원하시는 분들은 지역사회에서 얻어서 폐렴이 생긴 분들이고요. 병원 감염 폐렴은요, 병원 환경에도 균이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거기는 항생제를 많이 쓰는 환자분들이 있고 이제 균이 있는 환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저희가 손 씻기도 잘하고 하지만 수술 후에 폐렴이 생긴다거나 이제 병원에서 주로 있는 균주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지역사회적 폐렴이랑 원인 균주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항생제를 좀 사용을 하게 되긴 합니다. 어쨌든 치료는 항생제로 폐렴은 할 네,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디알티스다이스님이 폐렴과 폐혈증도 같이 오지 않냐고 또 질문도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폐렴이 이제 심하면요, 모든 염증이 심하면 피를 타고 균이 돌아요. 폐혈증이 이제 피를 타고 균이 돌아서 다른 장기에 이제 산소가 잘 가지 않고 그러면서 장기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폐혈증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폐렴에서 폐혈증이 생기면 굉장히 예후가 좋지는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항생제를 잘 쓰고 서포트를 해드려도 굉장히 예후가 좋지 않아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강의 또 이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폐렴으로 진단을 받거나 폐렴이 의심되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 우리 빨리 응급실에 가서 큰 병원을 가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경우는 그냥 먹는 약으로 치료해도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폐렴의 중증도를 평가한 도구를 소개를 해드리면요, 커브 65라는 도구인데요. C는 컨퓨전이라서 이제 의식이 변화하는 거고, U는 요소 수치, 이렇게 탈수가 되면은 조금 올라갈 수 있고요. R은 respiratory rate이라 그래서 호흡수, 호흡수가 빠른 경우, 그리고 B는 blood pressure, 수축,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65는 나이 65세 이상입니다. 이거를 각각 1점씩 했을 때 하나씩 했을 때 2점 이상일 때는 입원을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큰 요소인 거예요. 나이가. 그러네요. 네, 65세 이상이면 뭔가 의식이 떨어진다거나
호흡이 빠르거나 혈압이 떨어지거나 한 가지만 있어도 이제 입원을 입원을 고려해야 해야 되는 되니까. 그쵸.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음. 폐렴이 우리가 폐가 숨을 쉬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폐렴이 너무 심하면 우리 힘으로 이제 숨을 쉴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항생제가 바로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관 삭관을 해서 뭐 인공호흡기를 단다거나 아까 이제 폐혈증 같은 게 가게 되면 다른 장기의 이제 기능이 떨어지고 혈압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혈압을 올리는 약을 쓰게 되고 뭐 이렇게 심각한 경우에는 당연히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이 커브 65 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에도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환자실 고려를 해야 되고요. 물론 이렇게 뭐 우리가 객관적인 도구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젊은 사람이더라도 산소 수치가 너무 떨어진다거나 폐가 뭐 너무 하얗다거나 아니면 기저질환이 나빠 당이 조절이 안 되다거나 뭐 물을 뽑아야 된다거나 주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상황에 따라 입원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인 도구와 함께 우리가 이제 임상적으로 판단을 해서 같이 입원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폐렴이 막 아까 뭔가 호흡이 곤란하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보이는 기침이라던가 네. 열이 많이 난다던가 그런 걸 보시고 폐렴인가 하고 진단을 받으러 오실 수도 있잖아요. 네, 폐렴의 증상은 어쨌든 폐에 염증이 생겨서 2차적으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때문에 뭐 열이 있을 수 있고요. 기침, 가래가 있을 수 있고 그게 이제 심하면 가슴 통증이나 뭐 좀 감기와는 다르게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 같은 것들을 조금 호소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다음에 나올 부분들이 증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사실 그렇게 오시면 사실 폐렴을 진단하는 게 좀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노인 폐렴을 진단이 어려운 이유가 노인분들은 우리가 폐렴이 그 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의 면역 반응과 염증 반응으로 이제 증상이 생긴다. 그런 거에 부산물로 증상이 생긴다고 했는데 면역이 너무 약한 노인분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대응할 이제 면역조차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균이 들어와서 질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열이 없는 경우도 있고 증상이 기침이나 가래를 호소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렇게 너무 못 드시거나 노인분들 집에 계시는데 갑자기 못 드신다거나 뭐 이렇게 너무 기력이 없어 하시거나 못 일어나시거나 이렇게 조금 비특이적인 반응을 보이신다 하더라도 폐렴일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방치되면 또 이제 나중에 치료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모시고 가서 사진을 찍어서 폐렴이 아닌지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응급실에서 입원하시는 환자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환자분들이 이제 입원해서 궁금해 하시는 게 첫 번째로는 이런 것들이에요. 왜 저는 기침 가래도 없고 그냥 못 먹어서 왔는데 왜 호흡기내과로 입원을 했죠? 저는 왜 폐렴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데 그런 이유가 그런 면역 반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런 분들은 또 치료를 하다 보면은 수액이 들어가고 항생제가 들어가면 이제 그제서야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증상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환자분의 보호자분들은 왜 입원을 했는데 갑자기 더 나빠지신 것 나빠지고 같아요. 이렇게. 사진도 이제 탈수돼 있다가 갑자기 사진도 확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왜 입원했는데 더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나빠지는 이런 궁금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거치고 지나가야 이제 항생제가 반응 있고 좀 그런 과정을 지나가야 좀 좋아지시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항생제 치료에 대한 건데 항생제 얼마나 쓰시는지 좀 궁금하실 거예요. 폐렴에 대한 항생제 그렇게 오래 쓰진 않습니다.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고요. 보통 열이 떨어지고 임상적으로 반응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대부분 하루에서 이틀 정도 있다가 끊으셔도 됩니다. 혹시 뭐 증상이 계속 있는데 더 먹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요. 다만 폐에 농이 잡히거나 뭐 폐가 이렇게 괴사할 정도로 심하거나 구조적 폐 이상이라서 뭐 기관지 확장증이라든지 결핵으로인해서 폐가 좀 망가지신 그런 분들은 조금 더 항생제를 오래 치료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폐 사진인데요. 이게 이제 심장이고 폐는 이제 공기가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거먹해 보이거든요. 네, 이게 왼쪽이고 이제 오른쪽인데 이렇게 하얗게 생겨 있는 분이 폐에 염증이에요. 오른쪽 위에 폐렴이 생겨 있는 분인데 일주일 뒤에 사진을 찍으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이렇게 좀 염증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좀 이거 완벽하게 없어질 때까지 항생제 좀 더 쓰면 안 될까요? 라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진은 임상 증상이 먼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뒤늦게 좀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사진이 깨끗해지는 데까지 3개월까지 걸릴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때까지 항생제를 계속 쓸 필요는 없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 저절로 좋아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셔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예,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또 폐렴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안 걸리고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쵸. 예, 그래서 뭐 호흡기, 뭐 손 씻기, 마스크 이런 거 효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하고 네. 감기 환자 많이 줄고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게 맞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비말을 통해서 전파되는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기 때문에 전파가 잘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계속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담배를 피면 기도의 그런 선모의 기능을 좀 떨어뜨리고 방어 능력을 좀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 폐렴의 위험이 아무 질환이 없어도 담배만 펴도 한 4배가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 더 아픈 거죠. 네, 폐렴이 더 잘 생기는 거죠. 아.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왜냐면 균이 들어와도 그 방어의 능력이 조금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담배를 피신다고 하면 금연을 하는 게 효과적인 폐렴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거고요. 네. 네, 그리고 폐렴을 예방하는데 웬 독감 백신을 맞아야 되냐 하실 텐데, 그러니까 독감 같은 바이러스 감염이 있은 후에는요, 그 기도가 약간 환경이 변하면서 2차적으로 이제 있던 균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2차 폐렴이 생기는 경우가 더 독감 그 자체보다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감 자체를 예방해 그런 2차 폐렴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독감 백신을 맞는 것이 폐렴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폐렴에 대한 백신을 맞는 거겠죠. 근데 네. 폐렴은 원인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모든 예방접종이 있는 건 아니고 가장 흔한 폐렴구균에 대한 이제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맞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또 시청자분들께서 질문도 해주시는데요. 그럼 폐렴이 백신 주사는 한 번 맞으면 평생 가는 건지, 네. 또 이제 이하영님께서는 2~3가랑 1~3가를 6년 전에 접종하셨는데 5년이 지나면 다시 맞아야 하시냐고 또 질문을 주시네요. 아, 네. 제가 요거는 뒤에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요. 네. 폐렴 예방 유사 중에서 이 13가, 앞으로 말씀 13가는 이제 보통 평생 간다고 이야기하는 백신이기는 합니다. 좀 오래 가거든요. 10년, 20년. 그러니까 고령에서 맞으면 굉장히 오래 유지되는 백신이고요. 23가, 13가를 6년 전에 접종하셨는데 65세가 되면 또 23가 백신은 무료로 놔줘요. 보건소에서. 네, 그때 가서 한 번 더 맞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65세 때 다시 네, 23가만 25세, 맞으시면 23가만 맞으시면 될 거예요. 그 부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23가 다당질 백신과 13가 단백결합 백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 23가 백신은 프로디악스 뉴모 23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이고요. 13가 백신은 프리베나라는 이름으로 맞고 있는 백신이에요. 우리가 폐렴을 일으키는 그 폐렴구균 또 아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한 90가지 정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흔하게 폐렴을 일으키고 중증으로 갈 수 있는 23가지를 예방하는 게 다당질 백신, 23가 백신인 거고요. 네. 13가 백신은 그 중에서 13개를 커버를 하는 백신입니다. 그러면 23가가 더 많이 커버하는데 23가만 맞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그러게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일단 23가랑 13가를 이제 커버하는 그 서브타입이 완전히 겹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함께 커버하려면 일단 2개를 다 맞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3가 백신이 좀 더 좋은 백신처럼 보이긴 하는데 23가 백신은 비세포 반응만 유도를 하고 이제 다당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좀 항체가 나중에 이제 조금 많이 소진이 되면서 한 5년 정도 지나면 효과가 좀 떨어지고 또 다시 맞았을 때도 이렇게 막 항체가 더 많이 생기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네. 근데 13가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백결합체를 이용해서 다당질 함유를 많이 줄이고 또 비세포 반응뿐만이 아니라 T세포 반응이라는 걸 또 유도를 하는데 T세포는 또 B세포를 많이 끌어서 항체를 더 많이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는 이제 13가가 더 좋은 거죠. 항체를 더 많이 만들고 면역 기억을 유도하기 때문에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가는 백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렇게 효과가 오래 가기 때문이고요. 또 13가 백신의 좋은 점의 하나가 13가를 먼저 맞고 23가를 맞으면 23가의 효과가 증강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13가를 먼저 맞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노인분들은 13가를 먼저 맞고 그다음에 네네. 5년 주기로 23가를 맞는 것이 제일 좋다는 네네네. 거네요. 네. 그리고
그 폐렴 예방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폐렴을 예방하는 효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폐구균이 우리 비인두에 짐락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자체를 또 조금 줄여준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약간 치료 효과도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 잠재적으로 폐렴을 일으키지 않는 분들인데 잠재적으로 이제 폐렴이 될 수 있는 분들, 또 옮길 수 있는 분들이 여기에 이제 그 상재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것까지 줄여주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폐렴이라는 질병의 부담을 좀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부가적으로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궁금해 하셔서 제가 이 예방접종 스케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폐렴구균을 한 번도 맞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앞서서 13가를 먼저 맞아 23가 효과를 좀 더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3가 백신을 먼저 맞고요. 8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23가 백신을 맞습니다. 근데 23가 백신을 맞고 이제 5년이 지나면 효과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또 65세 이상이 되면 무료로 놔줘요. 그래서 그때 가서 또 한 번 더 맞으시면 될 것 같고요. 23가 백신은 이제 오래된 백신이어가지고 맞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맞으셨다 하시면 그걸로부터 1년 간격을 두고 13가 백신을 맞으시면 되고요. 또 이걸 맞은 시점에서 또 5년 이후에 또 65세가 돼서 무료로 놔주는 백신을 맞는 시기가 됐다. 그러면 23가 백신을 맞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2개를 다 맞으라는 거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13가를 먼저 맞으시라는 거. 그리고 2가지 백신은 기억하기 어려우시니까 그냥 대략 1년 정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맞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누가 맞아야 될지 또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폐렴의 위험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맞으셔야겠죠. 65세 이상이 되면 모두가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두 맞으시는 게 좋고요. 65세가 넘지 않더라도 만성질환자나 면역 저하자는 폐렴의 위험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맞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만성 폐질환 환자 같은 경우에는 꼭 저희가 이제 진료 볼 때 폐렴 예방접 맞으셨는지 물어보고 챙겨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폐렴 위험이 10배 가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당뇨 환자들은 또 한 3배 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 65세가 아니더라도 만성 질환자가 면역이 약하신 분들은 챙겨서 맞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근데 또 늦둥이님께서 3에서 5살까지 폐렴으로 자주 병원에 입원을 하셨었는데 네네. 어른이 되어서 만약에 천식이 있는 경우에 폐렴 네. 백신을 그러면 20대, 30대에도 맞아도 되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네네. 그 천식이 있으시고 그 반복적으로 감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리스크가 있는 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챙겨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갔네요. PPT가. 네. 예방접종 부작용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국소 반응, 전신 반응, 대체적으로 일시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국소적인 부작용은 단백결합 백신보다 다당 백신에서 조금 더 높다고는 합니다. 그러면 또 예방접종이 하면 얼마나 예방되는지 또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맞았는데 네, 그러면 네. 다 예방이 되는 건가? 그쵸. 이런 궁금증.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 폐렴 입원하신 분들 중에서 나는 폐렴 예방접종 다 맞았는데 왜 걸렸어요? 라고 궁금해하시거나 아니면 예방접종 다 맞았으면 이제 폐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사실 폐렴을 일으키는 균은 폐렴구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흔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폐렴에서 폐렴구균의 비율이 한 30~40%고 또 폐렴구균 예방접종 자체가 완벽한 게 또 아니잖아요. 이제 그래요? 네. 단백결합 모든 예방접종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단백결합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예방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폐렴은 한 사실 20%밖에 예방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네. 원래 그 폐렴 예방 백신 자체가 50% 정도 예방을 하는데 네. 그 폐렴 중에서 폐렴구균의 비율이 또 30~40%니까 사실상은 그렇구나. 근데 그러면 뭐 효과도 없는데 안 맞으면 안 되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맞아야 되는 이유는요. 침습성 감염이라고 해서 그 피를 타고 균이 돈다거나 아니면 이제 내수막염 같은 것들이 이제 폐렴구균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한 80% 정도 줄여준다고 되어 있고요. 또 폐렴이 걸렸을 때도 중증도와 사망률을 상당히 많이 낮춰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그 단백결합 백신을 맞은 이후로 소아들이 이제 한 90% 정도 이런 침습성 감염이 많이 줄었고 네. 또 이제 노인에서도 한 50% 정도 줄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그런 중증으로 가는 폐렴구균 감염증이 상당히 예방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맞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신은 어쨌든 예방은 못할 수 있어도 중증도나 사망률은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네요.
근데 그 혹시 대상포진 백신도 폐렴 백신이랑 좀 원리나 이런 게 비슷한가요? 폐렴 백신은요, 사백신이거든요. 네, 대상포진 백신은 생백신이에요. 그러니까 균을 약독화해서 맞은 백신이어가지고, 네, 그 보통 한 50세 이상부터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50세 이상에서 이제 맞으면 조금 예방하고 좀 중증, 그것도 이제 중증으로 가고 합병증 되게 힘드시잖아요. 많이 아프고 네,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해 줄 수 있는 걸로 되어 그러면 있습니다. 장진님 같은 경우는 만 32살이시면 대상포진 백신은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권고를 하기는 하는데요. 요즘에는 또 저희 남편도 대상포진에 걸렸었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하면서 그러니까 요새 젊은 좀 분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네, 받으시니까요. 많이 그쵸?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면역이 좀 떨어지고 뭐 그런 분들은 맞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굳이 부작용 같은 게 크지 않으니까 그냥 맞아도 네, 근데 되는 사실 걸까요? 그 이제 효과가 많이 오래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폐렴구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위험군 위주로 맞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지병이 있고 리스크가 있는 분은 당장 폐렴이 위험하기 때문에 맞으셔야 되겠지만 이게 노인에서 맞으면 이제 평생이긴 하지만 한 10년, 20년 정도 가기 때문에 또 노인이 되면 뭐 그때 부스터나 이런 것들이 개발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좀 리스크가 있을 때 예방접종을 맞는 것들이 이제 고위험군 위주로 맞는 것들이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 정지웅님께서 그럼 코로나 부스트샷과 폐렴 백신 함께 맞아도 되냐고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 이 내용은 이제 네. 오늘 강의를 쭉 들어보시면서 한번 답을 네, 들어보시면 네, 네. 좋겠습니다. 제가 뒤에 준비를 했고요. 네. 일단 코로나가 워낙에 요즘에 또 심하고 관심사시기 때문에 폐렴구균 예방접종 혹시 코로나 예방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할 것 네, 같아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백신이요. 특정 균에 대해서 이제 항체를 형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항체가 이제 서로 다른 균들에 대해서 약간의 작은 이제 비특이적인 반으로 작은 면역 반응들이 조금 도움이 된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폐렴과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한 사람은 그 접종하지 않은 사람보다 코로나19에 한 30% 정도 덜 걸렸다고 오, 해요. 약간 효과가 네, 보이긴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측하지 않은 그런 부가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죠.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백신 안 맞고 폐렴구균 맞고 효과를 그거는 노리는 아니다. 안 되지만 네. 어느 정도 조금의 효과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연구인데요. 이게 미국에서 53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예전에 이제 폐렴구균 백신을 맞았던 환자는요, 코로나 진단과 뭐 입원 그리고 중증으로 가는 것들 한 30% 정도 줄여줬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런 효과가 부가적으로 있다는 거고요. 또 같이 맞아야 되는 이유가 코로나가 혹시라도 걸렸다 하는 네. 경우에는 우리가 바이러스 감염이 있으면 또 2차 세균 폐렴이 더 무섭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런 세포들을 조금 파괴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면역 세포들이 조금 기능이 떨어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미세 환경들이 좀 변경이 되면서 있는 그런 세균들이 좀 증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차 세균 폐렴이 잘 생기는데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19로 입원을 했던 환자들을 이제 2차 같이 이제 세균 폐렴이 같이 있는 환자들, 다른 균들이 같이 자라는 환자들을 봤을 때 굉장히 한 60% 정도가 폐렴구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세균 감염으로 폐렴구균은 굉장히 흔한 균이고 그러면 또 이제 중증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런 뭐 걸렸을 때도 중증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가적인 효과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영국에서 이제 침습성 폐렴구균이 이제 폐혈증 같은 이제 균이 자라는 그런 심각한 질환인데 네. 이 질환의 경우에는 코로나19가 같이 감염이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7.8배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7.8배나요? 네, 이렇게 코로나가 걸려도 이제 폐렴구균으로 인한 이렇게 침습성 질환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사망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이 이런 우리 코로나 유행 시기에 그 위험군들은 폐렴구균 백신을 챙겨서 맞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폐렴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네, 너무 유익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걸렸을 때 사실 그 노약자분들이 중증도가 심각해진다는 게 네. 문제잖아요. 네, 네. 근데 폐렴 백신까지 맞으면은 그 코로나19 다음에 올 수 있는 그런 2차적인 예, 맞습니다. 네. 폐렴에도 예방을 할 수 네. 있다 이런 네. 내용인 거네요. 그러면 맞으셔야 된다는 거네요. 네, 폐렴 그렇죠. 백신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독감으로 넘어가 네. 볼까요? 이제 다음으로 독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독감은 이제 이름 자체가 독한 감기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독한 감기 아닌가요? 독한 감기가 아니라 아, 정말요? 그냥 심한 감기가 그냥 심한 게 걸린 건 아니고요. 독감하고 감기는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아예 다르거든요. 우리가 감기는 뭐 라이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그리고 우리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전에는 네. 우리와 함께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감기 바이러스였어요. 이렇게 변이가 일어나기 전에는 뭐 그런 바이러스로 생기는 게 이제 감기고요. 독감 같은 경우 인플루엔자라는 특정 이제 바이러스로 인해 생기는 감염증을 독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몰랐네요. 네. 독한 감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구조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코로나 워낙에 이제 많이 보셔가지고 그러니까 신문에서 많이 봤어요. 그쵸, 코로나 구조 많이 보셨죠? 네. 바이러스 구조가 대체로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안에 RNA가 있고 껍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원 단백질이 있는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 단백질은 H 단백질과 N 단백질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H 단백질은 뭐냐면요, 그 세포에 이제 감염을 시키러 들어가는 창 같은 역할을 하는 뚫고 들어가는 그런 창 같은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고요. N 단백질은 이게 번식을 하려면 한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 막 나가야지 이제 번식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원래 세포와의 고리를 끊어주는 가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N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제 침투를 하고 이렇게 증식을 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독감 백신 또 매년 맞고 또 걸렸는데도 또 걸리고 막 이러잖아요. 매년 유행하고. 백신도 참 매년 맞기가. 네. 근데 그 왜 유행하는지 궁금하시는 텐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표면 그 항원 H 단백질과 N 단백질이 매년 미세하게 조금 유전자, 원래 바이러스는 조금씩 변이를 계속 일으켜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요. 네. 근데 그런 걸 미세하게 변이를 일으켜요. 그런 거를 우리 항원소 변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매년 유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10년, 20년마다 뭐 스페인 독감이나 신종플루처럼 엄청 심하게 유행을 할 때가 있어요. 네, 그거는 맞아요. 이제 H 단백질과 N 단백질 자체가 아예 바뀌는 거거든요. 심하게 변이를 해서. 근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이제 집단 내에 그거에 대한 면역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웃브레이크가 일어나고 또 중증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게 항원 대변이라고 합니다. 네. 독감의 종류는요, 이제 뭐 A형, B형, C형이 있는데 C형은 그렇게 많이 흔하진 않아서 A형, B형만 말씀을 드릴게요. A형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돼지나 조류에도 이제 숙주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교차감의 문제잖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변이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대유행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A형 바이러스고요. A형 바이러스는 변이가 잘 일어나고 증상이 좀 더 심합니다. 그리고 보통 유행 시기에는 이제 가을과 겨울에 피크를 이루고 B형이 이제 조금 그 뒤에 다시 봄에 유행을 하는 패턴을 보이게 되고요. B형은 그 A형보다는 이렇게 심하지는 않기는 한데, 심하지는 않고 합병증 사망률 낮고 조금 증상은 낮고 네. 변이율도 좀 적은 것들이 특징입니다. 네, 우리가 마스크 잘 쓰고 뭐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독감 환자가 많이 줄기는 했어요. 그리고 감기도. 네, 감기도 많이 줄었고 2019년도에 230만 명, 되게 많죠. 네, 230만 명이었는데 2020년도 133명입니다. 100만 명이 줄어들은 네, 거네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줄긴 했어요. 이게 여기에 이제 19년, 20년도 봄 시즌에 있었던 환자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조금 네. 더 많이 줄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게 CDC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2019년, 20년 시즌에서는 이제 독감으로 인해서 입원한 환자가 10만 명당 66명이라고 하면 20년, 21년 시즌에 0.8명으로 굉장히 많이 준 거를 정말 그냥 마스크 쓰고 예, 손 잘 씻는 네, 게 이게 제일 이제 좋은 예방 사람 간 방법이었네요. 전파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중요하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감은 여전히 위험한 병입니다. 저희는 이제 호흡기 질환자들이 만성 질환자들이 매 겨울마다 독감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입원하시고 사망하시면 사실 직접 보기 때문에 독감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거라는 저희는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직접 사망이 200명이고 뭐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폐렴이나 이런 합병증으로 사망하시는 한 3,000명 정도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도 물론 우리가 잘 모르는 질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겁이 나고 또 좀 더 중증이긴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2년 사망이 오늘 보니까 4,000명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굉장히 독감도 유행한 기간에 굉장히 위험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독감이라고 또 우습게 볼 건 아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독감은 우리가 그 감염자가 기침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침방울에 균이 포함이 돼 있고 그게 이제 비말이라고 해서 한 1m 정도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전파를 되게 되는데 그 비말이 환자 몸에 붙어 있으면 그 환자와 직접 접촉하면서 또 옮길 수 있고 그러니까 막 소독을 막 하잖아요. 네네 기침을 하면 또 주변 환경에 이런 데 이제 막 묻어 있는 거죠. 그걸 이렇게 손으로 그러면서도 네, 하면서 내 입에 가져가면 이제 또 옮길 수 있고요. 직접 기침할 때 그 비말이 흡입이 되면은 또 전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주변 환경 같은 경우에는 오염된 손에서는 한 5분, 의류나 휴지에서는 8시간에서 12시간, 플라스틱, 뭐 금속 같은 한 이틀까지도 생존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환경, 주변 환경과의 손 씻기, 또 손을 입에 가져가지 않는 습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전파를. 네. 이 독감 전파에는 그런 비말을 많이 뿜는 요소뿐만이 아니라 폐쇄된 공간, 또 우리 지금 굉장히 춥고 건조하잖아요. 또 춥고 맞아요. 건조한 시기에 바이러스가 또 굉장히 자라기 쉬운 그런 환경에 또 추우니까 실내 공간에 또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밀집된 공간에서 전파가 될 수 있고 또 면역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독감이 좀 이런 가을, 겨울 시즌에 좀 유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독감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강의해 주시는데 저희 질문이 네네.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요. 한번 좀 살펴보고 네네네. 갈까요? 먼저 차혜리님께서 한 달 전에 A형 독감으로 이비인후과에 방문했을 때 주사를 맞으셨는데 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주사 맞은 부분 ong덩이 통증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아, 네. 근데 이런 환자들이 종종 있는지 걱정돼서 질문을 하신다고. 아, 네. 뭐 있을 수 있지. 국소적인 부작용이죠. 뭐 통증이나 멍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뭐 그 부분에 이제 발적이 있고 뭐 열감이 있지 않으면요. 특별히 이제 한 달 정도 되셨다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주순자님,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폐렴 2, 3가, 23가라고 네, 해야 되나요? 네. 폐렴 23가 백신을 한번 맞으시고 그 다음에 13가 백신 맞으시라고 네. 2번 맞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늦둥이님, 천식 있는 아이는 코로나 많이 위험한가요? 또 이것도 고민이 많이 네, 되실 것 같아요. 저 천식이 있는 아이는 아무래도 뭐 감염에 취약할 수 있거든요. 호흡기 질환자이기 때문에요. 네, 코로나에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더 그러면 주의를. 천식 있는 아이가 뭐 독감 네. 백신이나 폐렴 백신 같은 것을 코로나 백신과 같이 맞으면 뭐 아이들은요 사실 그 영유아의 13가 음. 백신을 4번 맞아요. 그렇기 아. 때문에 예전에는 안 맞았는데 이제 다 맞거든요. 그래서 네. 뭐 아이들은 폐렴 예방증 이미 맞으셨을 거고요. 당연히 천식 있는 아이, 뭐 아이들은 다 무료거든요. 독감 백신은 꼭 맞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관더라 그럼님께서 아이디가 좀 웃기시네. 급성 천식과 천식이 뭐가 다른지 질문을 주셨어요. 급성 천식은요. 그러니까 어쨌든 천식이라는 거는 나에게 이런 그런 균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런 그런 자극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알러지 물질이 들어오면은 그게 기도가 수축을 한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천식이라는 소위는 나에게 있는 거고요. 그런 게 이제 뭐 바이러스 감염 이런 것들 갑자기 자극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급성 천식 발작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단이 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윤희님께서 도세탁셀 항암 중이신데 코로나랑 독감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 또 맞아야 된다면 어느 시기가 좋을지. 네, 담당 교수님께서 아마 말씀해 주셨을 텐데 네. 예, 당연히 항암 치료를 하신 면역이 약해지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예, 맞으시는 게 좋고요. 또 항암 중인 또 이렇게 백혈구 떨어지고 혈소만 떨어지는 시기가 좀 있어요. 그런 시기를 조금 피해서 맞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재웅님께서 7일에 독감 접종을 했는데 14일에 부스터샷과 그러니까 코로나19 부스터샷 네. 같아요. 그리고 폐렴 13가도 접종을 하고 또 8주 뒤에 폐렴 23가를 맞으면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어쨌든 부스터샷과 폐렴은 같이 접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지웅님 연세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예, 혹시 나이가 아주 많지 않으시면 65세 이상 돼서 무료로 맞는 걸로 맞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가 네, 백신 폐렴 같은 경우는. 23가 백신이 무료로 65세 네. 이상이면 맞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거 고려해서 일정 한번 네.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도라 그럼님께서 폐렴 때문에 한 달 정도 입원을 하셨는데 폐렴이 재발이 되는지 또 질문을 주셨네요. 폐렴 그 균을 만약에 항생제를 통해서 완벽하게 치료했다면 그 자체로는 재발을 하지는 않는데 폐렴의 위험 인자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자꾸 사례가 걸린다거나 아니면 면역이 약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균에 이제 감염이 되거나 하시면서 또 생길 수는 있어요. 반복해서 면역 그렇죠. 약하신 아까 그 분들 균이 하나가 아니었으니까요. 네네, 반복해서 생길 수는 있는데 그 균을 잘 치료했다고 하면 그 균이 뭐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재발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경덕님께서 40 남성이신데요. 천식과 고혈압 등으로 진료를 받고 계시고 또 지금은 벤토린 전 폐기능 80, 벤토린 흡입 후에 87이 나오신다고 합니다. 약은 뭐 렐바백, 엑시마, 싱귤레어, 항히스타민제, 도알, 거담제, 나바미스나잘 스프레이를 사용하시고 계시는데 천식이 있으면 폐렴에 잘 걸리냐고 질문을 주셨네요. 천식이 이제 그런 호흡기 기저 질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예, 폐렴의 리스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방 접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감기가 오래 가는데 이게 뭐 폐렴으로 발전을 할 수도 있나요? 그쵸. 감기가, 아까 감기는 바이러스잖아요. 네. 바이러스 감염이 끝나면 되는데, 네, 2차 세균으로 감염으로 가면서 폐렴으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감기가 잘 떨어지지 않고 뭐 증상이 점점 나빠지고 열이 난다 하시면 폐렴이 생긴 게 아닌지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시카벤님께서 작년에 독감이 유행하지 않아서 올해 독감 백신 예측률이 낮을 가능성이 네. 있다던데 이거는 뭔가요? 네, 예, 독감 작년에 유행하지 않아서 안 맞으시는 그쵸, 분도 아무래도. 많으실 거예요. 마스크만 쓰고 나 손 씻기만 해도 안 그러니까 걸렸는데. 뭐 코로나도 안 걸리는데. 네, 근데 사실 이제 조금 우리가 작년보다는 더 많이 활동을 하잖아요. 학생들도 학교를 가고 뭐 그런 리스크도 있고요. 그 백신 예측은요, WHO에서 매년 그 예측을 해서 그 백신주를 줘요, 회사에.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예측률은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긴 한데 저는 올해 더 맞아야 되는 이유는요. 작년에 유행을 안 했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아웃브레이크가 일어나면은 그거에 대한 면역력이 우리가 조금 떨어져 있을 거예요. 작년에 스킵을 하고 지나갔기 그러겠네요.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맞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더 맞으셔야 된다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독감 백신 며칠 전에 맞았는데 네. 다행이네요.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창숙님께서 폐렴 백신을 몇 년 전에 맞았는데 또 맞아도 되는지 똑같은 질문 주셨는데요. 네, 이게 폐렴 백신을 어떤 걸 맞으셨는지, 이창순이 연세가 어떤지, 뭐 그런 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13가를 맞으셨다 그러면 65세 이상이 돼서 한번 맞으시면 될 것 같고, 23가를 맞으셨다 그러면 1년 간격을 두고 13가를 맞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주순자님 질문에 아까 답변 드린 것 네네. 같고요. 또 저스틴님도 마찬가지로 독감 백신 관한 거네요. 40대 남성이신데 맞았는데도 독감 백신을 근데 A형, B형을 한 달 간격으로 2번이나 걸리신 적이 있다고 네. 합니다. 그러면 올해 독감 예방 접종을 10월 초에 맞았는데 1월이나 2월에 한 번 더 맞아도 되나요? 네, 뒤에서 제가 이거 지금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독감 예방률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예측이 떨어지면은 예방률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중증을 예방하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감 예방주사 맞아서 걸릴 수는 있고요. 아주 면역이 약하신 분들,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은 아니면 이제 6개월 이하의 소아, 처음 맞는 소아 같은 경우는 2번을 맞기도 해요. 왜냐면 뭐 A형 걸리고 또 그 시기에 또 항체가 떨어지니까 B형 뭐 이런 것도 예방하기 2번 맞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정상 면역이 있으신 분은요 한 번만 맞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1월이나 2월에 한 번만 네. 맞으시면 된다고 하고요. 오늘 아무래도 좀 이렇게 네네. 관심이 많으신 주제여서 그런지 질문이 너무 많네요. 교수님 이제 다시 강의로 네, 이게 막 많이 가볼까요? 넘어가는데 어디까지? 네, 그 뭐 독감은 일단 뭐 진단은요 유행 시기에는 워낙에 뭐 열이 있고 뭐 인후통이 있고 몸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으로도 한 80% 진단할 수 있는데 요즘에 뭐 코로나도 있고 감별이 안 되기 때문에 실험실학적 진단을 하려면 코로나 검사 방법인 PCR 방법을 하는 게 RNA 검출하는 게 가장 확실하기는 한데 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독감은 그러니까
치료를 이틀 이내, 증상 이틀 이내 해야 돼. 이걸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혹시 독감 진단의회에서 검사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아마 신속 바이러스 항원 검출 검사일 거예요. 근데 요거는 민감도가 많이 높지 않아요. 6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음성이,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왔다고 해서 독감이 아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만약에 독감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그냥 치료를 해야 될 수도 되는 있습니다. 거네요, 네. 지금은. 그러니까 한 15분 만에 나오는 검사는 항원 검사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치료는 대증요법 하는데 중이염, 폐렴 이런 2차 합병증 생길 수 있으니까 그때는 항생제를 쓰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는 건 크게 효과가 없다고 돼 있고 고위험군에서는 이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항바이러스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담한탄제제는 지금 이제 우리 유행하는 바이러스에 이제 내성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쓰지 않고요. 네. 뉴라미다제 억제제가 이제 유명한 타미플루예요. 네. 타미플루는 A형, B형 인플루엔자를 모두 효과가 있고요. 하루 2번 5일 동안 쓰죠. 그래서 증상 이틀 이내 투여했을 때 증상 기간은 한 이틀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독감 걸려봤는데 정말 너무 연락을 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타미플루 먹었는데 그 이틀 줄여주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근데 조금이라도 안 아픈 게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타미플루 부작용은 한 10%에서 50구토가 있을 수 있다고 하고 소아 어린 영역에서 신경 정신 이상 반응 선망이나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네. 아주 흔하진 않아요. 아주 드물지만 그래도 모니터를 하는 게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타미플루는 효과가 얼마나 있나요, 교수님? 네, 뒤에서 제가 얼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타미플루는 앞서 그 단백질, N단백질 있잖아요. 그게 네. 뉴라미다제거든요.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걸 끊어준다 그랬잖아요. 원래 세포에서 다른 이제 세포로 이동을 하는 게 요 뉴라미다제인데 요거를 끊으니까 원래 이걸 밖으로 나가야 증식을 하고 방출을 하는데 얘를 이렇게 끊어주는 거를 막아주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증식하거나 이렇게 방출하는 것들을 막아줘요. 그러니까 더 퍼지지 않고 이렇게 내 몸에 퍼지지도 않고 남에게도 퍼지지 않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타미플루는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고요. 타미플루는 일단은 중증인, 입원하거나 중증이거나 악화되거나 고위험군에서는 반드시 투약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건강한 성인이더라도 이틀 이내, 증상 이틀 이내에 사용하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증상 완화 목적으로 투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독감 의심 환자에서 타미플루를 준 그룹과 그 미약을 준 그룹을 비교한 랜드마이즈 스터디 결과를 보면 네. 타미플루를 복용한 그래서 유병 기간을 한 30% 줄여주고요. 증상 점수를 한 38% 줄여준다고 하고 또 합병증을 중요한 게 합병증이 폐렴 같은 거 안 생기는 중요하잖아요. 한 50% 정도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위험군에서는 반드시 걸리면 사용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저스틴님께서도 타미플루 효과 너무 좋았다고 네. 이렇게 얘기해주시네요. 네. 그리고 독감 예방은 네, 폐렴 예방이랑 코로나19 백신 예방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예방 접종이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방접종 작년에 유행 안 했는데 안 맞으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예방접종 효과가 우리가 매년 예측을 하지만 예측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좀 떨어질 수가 있기는 해요. 근데 높으면 80%인데 한 50%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모든 예방접종이 마찬가지지만 예방접종은 그 질환 자체를 예방하는 것보다는 중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원 예방, 사망 예방 효과적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노인분들과 중증 질환자분들은 반드시 맞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저희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네네. 그 독감 예방접종이 그러면 아까 폐렴 예방접종은 코로나19에 도움이 된다라고 네네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독감 백신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비슷합니다. 이게 그런 연구인데요. 미국에서 이제 헬스 데이터셋으로 분석해봤더니 실제로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 비교했을 때 한 30% 정도 그런 마찬가지로 비특이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실제로 다른 백신을 맞았을 때 폐렴이나 대상포진 이런 거 맞았을 때랑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백신들이 그런 비특이적인 그런 항체를 형성하는 그런 그 반응으로 인해서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독감 예방 접종은 아까 폐렴이랑 비슷하게 중증 위험도나 면역 저하자나 혹은 그냥 아무나 걱정되시면 다 맞으시는 게 좋겠네요. 독감은 이제 매년 유행하기 때문에 폐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효과가 한
있잖아요. 뭐 5년밖에 안 가니까 위험한 시기에 맞는 게 필요하겠지만 독감은 매년 맞아야 돼요. 어차피 내가 걸리면 괜찮을 수 있지만 그쵸, 나의 나로 인해서. 아이나 그 노인분들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가능하면 다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푸른 하늘님 강의를 한번 다시 쭉 들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가장 제일 궁금한 것 같은 거, 이제 그럼 폐렴 백신이랑 독감 백신을 코로나19 백신과 어떤 간격으로 네. 맞아야 하는지 거기로 이거에 대해서 좀 넘어가야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요 부분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같이 맞으셔도 됩니다. 보통 백신이요. 오래전부터 같이 맞아도 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 네. 영유아 백신 맞을 때 보면 이렇게 한꺼번에 막 여러 개 많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백신은 같이 맞으셔도 되는데 사실 코로나는 우리가 새로 개발된 거고 또 이제 뭐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 검증이 뭐 좀 잘 안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2주 간격을 두고 맞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독감 시즌이기 때문에 2주를 기다릴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겨울이 다 네, 왔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이런 코로나 백신과 독감 백신을 같이 맞은 사람하고 코로나 백신을 맞았을 때 부작용이나 항체 형성 효과를 봤을 때 한 680명을 대상으로 해서 봤는데 그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해봤더니 괜찮았던 거죠. 그래서 뭐 너무 힘드시면은 뭐 나눠 맞으시는 게 나으실 텐데 만약에 컨디션이 괜찮다. 또 병원에 한 번 더 가기가 또 부담스럽잖아요. 요즘 환자들도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한 번에 맞으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네. 그래요.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교수님께서 준비 강연 많이 해주셨는데 다 못해서 어떻게 해야 네. 되지?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요. 네. 그리고 질문도 너무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답변을 좀 못 드린 질문들이 있는데요. 저희 비욘디 커뮤니티에 올려주시면 오주연 교수님께 또 제가 여쭤봐서 답변 받아 더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 커뮤니티에 질문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한마디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실까요?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요. 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이런 백신 접종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백신은 또 맞으셔야 또 중증으로 가지 않고 또 의료 체계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 다행히 유행하지 않았고 독감은요. 그래서 아직 맞지 않으신 고령분들과 그리고 기저질환자분들은 꼭 맞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맞으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방송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